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 12시는요, 우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지도,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당대에는 이제 지도가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표현했는데요. 그들은 세상을 원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판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판처럼 그 주변 주위를, 원판 주위를 바다가 돌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땅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그 땅의 가장 중심을 어디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델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델포이라고 생각해요. 델포이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 그리스 지형 지도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델포이가. 그럼 이쪽에 여기를 무슨 반도라고 그러냐면, 손바닥을 뒤집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두 도시가 있죠. 미케네하고 스파르타입니다. 미케네하고 스파르타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테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테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델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델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델포이에 가보면 요런 돌이 하나가 있어요. 이 돌을 옴파로스라고 합니다. 옴파로스라고 하는데요. 제우스가 서쪽과 동쪽 끝에서 동일한 속도로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를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동일한 속도로 독수리가 쭉 날아와서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델포입니다. 거기에 옴파로스라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옴파로스라는 뜻이 대지의 배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우스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돌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둥글게 생각했고, 그 세상의 가장 근 중심에 델포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지금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델포이 박물관에 가면 이제 전시되어 있는 옴파로스라고 하는 돌입니다. 물론 뭐 후대 누군가에서 만들어졌겠지만 그게 이제 제우스의 분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시를 배워야 되는데, 12시를 그냥 뜬금없이 배우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입장에서 보면 서양의 그 신화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적어도 요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제 그 카오스라고 그래요. 최초의 물질 또는 최초의 어떤 생명체 또는 최초의 어떤 덩어리, 그러니까 최초의 덩어리인데 작탕으로 뒤섞여 있는 어떤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카오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막 어떤 역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어떤 역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이 가이아입니다. 가이아는 대지의 신이에요. 대지의 신.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아 이론은 우리 지구도 일종의 생명체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체처럼 그렇게 지구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론자들의 이론을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가이아가 최초의 말 그대로 생산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아가 땅의 신이에요. 대지의 여신이에요. 그러면 대지는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신인, 본격적인 뭔가를 생산해내는 신이 가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그래서 가이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이아의 여신으로 발견되어 있는 조각상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아가 누구를 먼저 낳게 되냐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을 낳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제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제왕신을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낳은 신이에요. 가이아가 낳은 하늘의 신인데, 하늘의 신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노스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인 우라노스하고 가이아가 결합을 해서 이와 같은 신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낳은 신들을 12 티탄신이라고 합니다. 타이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 할 때 그 타이타닉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12명의 티탄신을 낳는데 6명의 남자신, 6명의 여신을 낳게 돼요. 그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문제의 두 종류의 신들이 탄생하는데 키클로페스 삼형제하고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라는 그런 괴물 신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키클로페스거든요. 헤카톤케이레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50개예요. 머리가 50개에다가 팔이 2개씩이니까 팔이 100개죠. 이거 엄청난 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신을 낳아놓고는요, 이 두 신들을 우라노스가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생기기도 벌써 너무 사납게 생겼고 아버지 입장에서 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신들 같으니까 이 우라노스가 이 신들을 헤카토케이레스 삼형제하고 키클로페스 삼형제를 가이아의 뱃속에다가 깊은 뱃속에다 가둬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지에다가 가둬둔 거죠. 자, 신들을 가둬두니까 누가 고통스러운 거냐면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자기 뱃속에 아기가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가이아가. 그래가지고 이 신들을 꺼내달라고 해도 자식들을 꺼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어느 날 불러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티탄신. 12티탄신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뱃속에서 이 아이를 너희 형제죠. 너희 형제 중에 하나인 이 키클로페스하고 헤카톤케이렉스를 누가 꺼내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나온 인물이 마지막 신인 막내 신이에요.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항상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죠. 막내들이 나서서 항상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원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크로노스라고 하는 막내 신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해서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우라노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제 엄마 가이아를 덮치려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이 낫을 들고서 아버지의 성기를 제거해 버립니다. 거세시켜 버려요. 거세시켜 버리는데 이 그림은 이제 잘못된 그림이죠. 하늘에서 우라노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크로노스가 칼을 가지고 낫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성기를 제거할 때 그때 떨어진 핏방울 있죠. 그 핏방울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복수의 신들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고요. 거기서 또 유명한 괴물들이 탄생하는데 기간테스입니다. 여러분, 기간테스라는 게 뭐죠? 영어로 하면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거인족이죠. 거인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는 이제 뱀들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간테스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즉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이제 정액과 피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바다에 떨어져서 그 바다에 거품이 만들어지죠. 그리스 말로는 뭐죠? 아프로디테죠. 로마 말로는 비너스지만 비누스죠. 비누스. 그러면 이제 그리스니까 지금 우리 아직은 그리스 신화니까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우라노스의 피가 바다에 떨어져서 그 거품이 이루어지고 그 거품 속에서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합니다. 자, 이거 좀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에 15세기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너스가 여기서 탄생한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즉 아프로디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12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프로디테가. 그럼 얘기를 좀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세대 제왕신 그러면 이제 우라노스였어요. 하늘의 신.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거세시키고 다시 아버지를 위패시켜 버렸습니다. 신이니까 이제 죽지는 않아요. 그래 아버지를 위패시켜 놓고 자기가 2세대 제왕신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엄마하고 약속을 할 때 엄마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냐면, 자기 남편을 제거했냐면 이제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꺼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키클로페스 삼형제하고 또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를 끄집어 내주기로 해놓고는 얘가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네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네 자식에 의해서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가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내 위치를 내 위치를 이제 자기가 차지할 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 크로노스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크로노스하고 레아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레아는 이제 티탄신 중에 하나예요. 크로노스하고 레아 사이에서 자식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해요.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 등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요,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엄마 가이아가 예언을 했거든요.
네가 너의 자식에 의해서 네 자리를 도로 뺏기는 그런 운명, 너도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스토리 흐름을 잠깐 끊고요. 왜 이런 신화가 만들어졌겠는가? 아버지를 자식이 거신시키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가? 왜 이런 신화가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이제 제가 신화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면서 신화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를 반영하는 것이 신화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화가 뚱딴지같이 쑥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세기에 북방에서부터 도리아인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미리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카이아이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치열한 싸움 때문에 기존의 문화가 완전히 파괴돼서 암흑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일단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그리스가 산악지역이거든요.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분지마다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좁아요. 농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많이 탄생하면 아버지의 영토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살 수 있는 땅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반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벌이에요. 그러면 농경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되게 좋거든요. 노동력이니까.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도 자기하고 라이벌 되는 그런 의식의 반영이 아닐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현실의 반영은 뭐냐면 우리가 보았던 대로 도리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의 치열한 싸움. 그것이 아마 이런 신화상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크로노스가 다시 얘기 흐름으로 돌아와서 이 크로노스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잡아먹습니다. 자, 이 끔찍한 그림들입니다. 이게 루베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야가 그린 그림인데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뜯어먹는 그런 걸로 그림을 그려놓고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입으로 다 넣고 있죠. 자기서. 그래서 자식이 날 때마다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자식이 나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식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식이 나의 위협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척박했다는 거죠.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다 부양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편안하게 부양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그랬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반영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크로노스가 날 때마다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엄마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막 자식을 낳는데 그 막내가 또 제우스예요. 그 유명한 제우스. 이 레아가 도저히 이 막내 아들까지는 아버지 뱃속에 들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몰래 수건으로 돌을 하나 감싸가지고 이게 당신의 막내 아들입니다. 어서 드시지요? 라고 원망 섞인 얼굴로 이 돌을 갖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이 크로노스가 꿀떡 그 돌을 자기 막내 아들인 줄 알고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아이를 몰래 지상으로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 유명한 크레타 섬으로 가는 거예요. 크레타 섬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냥젖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사냥을 키우는 그런 요정들에게 자기 아들 막내 제우스를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냥들이 있죠. 사냥들이 있고요. 여기가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사냥젖을 이렇게 먹고 자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우스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제우스가 커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서, 자, 그러면 이미 크로노스의 뱃속에는 자기 형제가 몇이나 잡혀먹고 있는 거예요? 5이나 잡혀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들이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신들이기 때문에 죽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뱃속에서 형제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도 하늘에서 신들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메티스라고 하는 여신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메티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는데, 야, 아버지에게 어느 날 설사약을 먹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레아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레아를 만나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레아하고 몰래 뭐를 먹여요? 설사약을 먹인 겁니다. 설사약을 먹였더니 크로노스가 그동안 먹었던 자식들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 약을 먹는 바람에 크로노스는 또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하늘의 제왕신이 되냐면
제우스가 3세대 제왕신이 되는 거죠. 그럼 제왕신만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는요, 오라노스. 두 번째는요, 크로노스. 세 번째는요, 제우스가 되는 거죠. 제가 동영상 찍은 것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었어요. 크로노스 컴플렉스는 어떤 거냐면 자식을 아버지가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가치관을 아들에게 강요해가지고 아들이 제대로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아버지가 방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크로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뭐 너무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봐왔던 그런 일 중에 하나죠. 아버지가 이런 것이 성공의 기준이야. 아버지의 기준을 또 강요하고 그래서 아들은 그것을 따라야 되면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성이 오히려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고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일어나고 있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3세대 제왕신 제우스가 탄생을 했고, 자, 그러면 제우스가 탄생을 했는데 제우스가 원래는 막내였어요. 막내였다가 자기 형들을 뱃속에서 다 끄집어 내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오히려 제우스가 나중됐다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죠. 그 제우스의 별명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다. 이런 별명을 또 하나 갖게 돼요. 그리고 뱃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의 형과 누나들은 안 컸죠. 그동안 크질 않았어요. 성장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우스가 막내임에도 이제 제일 큰 제왕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올림피스 12신을 이제부터 좀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정도만 알고 이제 올림피스 12신을 우리가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외우시고요. 자주 들으셔서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하지만 우리가 서양의 문명과 서양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 동영상 클립을 여러 번 보시면서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림푸스 12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제우스까지 얘기를 했고요. 제우스의 이 탄생 과정을 알아야 12신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우스와 그 형제들이 있죠. 그러면 크로노스가 6을 낳았어요. 그리고 막내가 제우스예요. 그리고 제우스에 의해서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제우스의 형제 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형이 하데스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데스는 어디를 맡냐면 지하세계를 맡아요. 지하세계를 맡으니까 올림푸스 산 위에 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데스는 일단 12신에서 포세이돈을 바다의 신으로 임명하게 되고, 헤스티아는 화덕신이에요, 화덕신. 예전에 같으면 되게 중요한 신이죠. 그런데 나중에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대장장의 신이 나오기 때문에 헤스티아는 그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제해져요. 12신에서. 그 다음에 데메테르는 무슨 신입니까? 곡물의 신이죠. 그 다음에 헤라는요, 가정의 신. 또 여신 중에 최고의 신이죠. 그 다음에 제우스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3세대 제왕신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 이런 순서인데 그 중에서 둘이 신에 들어가지 못해요. 둘은 12시간 들어가지 못해요. 그 중에 하데스는 뭐 때문에 못 들어가냐면 지하를 다루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고요. 헤스티아는 이제 화덕신인데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올림푸스 12신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4명은 이제 요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가 일단 4명이 뭐가 됩니까? 이제 12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씩 더 따져보죠. 제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제우스는 옆에 항상 독수리가 따라다닙니다. 독수리가 따라다니고요. 이제 왕신이니까 신 중에서 가장 또 강한 신이기 때문에 왕이죠. 킹 오브 킹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상징인 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원반이 있습니다. 원반. 이 원반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성을 상징해요. 영원성. 그래서 제우스의 힘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 이 원반을 가질 수 있는 신은 제우스하고 헤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우스의 최초의 별칭을 아까 말씀드렸죠. 사냥젖을 먹고 자란 자. 크레타 섬에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사냥젖을 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사냥젖을 먹고 자란 자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은 아주 사납게 생겼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바다의 신인데 포세이돈 신을 보면 항상 이렇게 옆에 밑에 보면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나운 신일수록 자기 자식을 또 굉장히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또 공포의 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할 때는 항상 포세이돈 신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파도죠. 막 백말처럼 이렇게 막
파도가 밀려오는 그 파도의 말 같은 파도를 지금 포세이돈이 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의 신, 이제 데메테르죠. 이 데메테르는 로마로 가면 카레스라고 하는 신으로 바뀌는데, 이름이 바뀌죠. 근데 카레스를 영어로 바꾸면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시리얼이 바로 데메테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곡물의 신. 그래서 보면 머리와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곡물이죠. 수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라. 너무 유명한 신이죠. 이제 헤라도 보면 여신 중에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신이기 때문에 이제 호를 가지고 있어요. 호를 가지고 있고, 역시 옆에 보면 원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반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냐면, 아까 영원한 권위, 영원성. 이제 헤라의 권위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원.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요 이 헤라하고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원반 있죠. 요게 우리가 끼고 있는 결혼 반지의 이제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라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이거 뭐죠? 공작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공작에 관한 신화는 또 언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작이 따라다니고요. 여기 이 그림에서 특별히 요 위에를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독수리가 보이죠? 독수리가 보여요. 누구죠? 제우스죠. 제우스가 헤라의 침실을 이렇게 넘보는 그런 장면이 이 그림입니다. 자, 올림푸스 12신이죠. 12신 중에서 우리가 제우스의 형제 4명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군가요? 처음에 포세이돈, 그 다음에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 이렇게 됐죠. 이렇게 4명이 일단 뭐에 들어갑니까? 이제 최고의 이제 12신 중에 4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명이 이제 신이 우리가 한 그룹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조금 모자라요. 다 모자른데, 자, 첫 번째로 이게 제우스하고 이제 헤라가 이렇게 사이 좋을 때는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근데 제우스는 알다시피 타고난 바람둥이잖아요. 타고난 바람둥이기 때문에 이제 헤라 입장에서는 이 제우스의 바람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늘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죠.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는데, 둘이 사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원래 되게 좋은 사이예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독수리가 있죠. 제우스 옆에 보면 독수리가 있고요. 자, 헤라 옆에 보면 이렇게 공작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보니까 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죠. 뭘 가지고 놀아요? 불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둘이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애드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애들을 보면 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헤파이스토스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대장장이의 신이거든요. 대장장이의 신인데,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이제 워커홀릭에 빠진 그런 신이죠. 뭔가를 늘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의 신이. 그런데 원래 이 대장장이의 신은 이제 하늘의 올림푸스 산에서 이제 아버지 제우스하고 헤라 사이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가, 어린 시절에 제우스가 너무 바람을 피니까 헤라가 제우스를 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이 헤파이스토스가 아버지 제우스 편을 안 들고 헤라 편을 들었다가 아버지가 올림푸스 산에서 뻥 차버립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서 뻥 차버려가지고 그냥 며칠 떨어지죠. 올림푸스 산에서 며칠 떨어져가지고 땅에 꽝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불구가 됩니다. 여기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전신이죠. 이제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인데, 전쟁의 신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테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아테네는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전쟁하는 신이고, 이 아레스는 이제 굉장히 무식한, 그래서 전투에 나가면 아주 전쟁 그 자체를 즐기는 그런 무자비한 신이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면 마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는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바로 이 아레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신이 됩니다. 로마는 이 마르스를 섬기게 돼요. 둘 얘기를 했어요. 4명은 처음에 누구죠? 자, 제우스의 형제들 따지면 누굽니까? 포세이돈, 그 다음에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 이렇게 4명이 있죠. 그 다음에 제우스하고 헤라 사이에서 난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헤파이스토스하고 아레스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제우스의 몸에서 나온 신이 둘 있습니다. 제우스의 몸에서 나온 둘 신을 얘기를 하면 아테나입니다. 먼저 아테나인데, 이 아테나가 어떻게 해서 제우스의 몸에서 낳게 됐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제우스가
이제 어디에 떨어지냐면 크레타 섬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크레타 섬에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몰래 사냥젖을 먹고 자라게 돼요. 크로노스 몰래 자라게 되는데, 그때 제우스가 이제 이 메티스라고 하는 여신한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형제들을 다 구출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메티스가 아버지 제우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저 구토약을 먹여라. 구토약을 먹여서 다 토해내게 만들면 아버지 힘이 약해지고 네가 하늘의 제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을 받아서 이제 제우스가 형제들을 다 구출하고 자기가 제왕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티스가 제우스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돼요. 그런데 이 메티스의 자식이 제우스를 몰아낼 것이라는 그런 신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제우스가 제우스 첫 번째 부인인데, 이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자기를 제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우스가요 메티스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메티스를 잡아먹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메티스가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임신한 상태에 있는 메티스를 잡아먹었고, 그게 메티스가 뱃속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요. 그 아기가 제우스의 머리로 올라가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기가 탄생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을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신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여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쟁의 신이면서 지혜 여신이라고 그래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제 방패와 창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나는 이제 아테네의 주신이 되는 거죠. 도시 아테네의 주신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납니다. 특이하죠? 제우스의 머리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 여신도 되고 전쟁의 여신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아테나는 굉장히 중요한 신이죠. 자,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입니다. 가장 불행한 신이고 불행을 많이 겪었던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번 태어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술의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술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로마로 오면 바쿠스죠. 우리가 그 드링크제 마시는 바카스,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술의 신인데, 이 디오니소스는 원래 테베의 공주인 세멜레하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신입니다. 세멜레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제우스가 바람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몰래 세멜레의 집에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이 세멜레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니까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또 이제 헤라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헤라가 이 세멜레를 죽이기 위해서 세멜레의 유모로 변장을 합니다. 유모로 변장하고 가가지고, 너 밤마다 찾아오는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신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제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너 그 제우스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너 그 얼굴을 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못 봤어요. 밤마다 오기는 오는데 사랑을 나누기는 하는데, 그런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 야, 너 그럼 그게 말이 되냐? 그 신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너한테 얼굴 한 번쯤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그 신에게 청볼 얘기를 해가지고 너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얼굴을 보여주면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거고, 안 보여주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찾아오거들랑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멜레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오늘 밤에 이제 제우스가 찾아왔습니다. 제우스가 찾아왔을 때 세멜레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부탁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부탁 내용을 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에게 스틱스강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스틱스강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은요, 이제 신들도 스틱스강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연관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제우스가 그래, 내가 스틱스강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그럽니다. 너의 부탁을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신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우스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신들의 얼굴을 보면 다 죽거든요. 야, 넌 그 소원 아니면 그 소원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니? 다른 거는 내가 다 들어주겠는데 내가 그 소원은 못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멜레가 그날 밤 막 또 울면서 당신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제우스가 그의 얼굴을 살짝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세멜레가 그 모습을 보고 타 죽어 가는 거죠. 그런데 세멜레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아기를 꺼내가지고, 세멜레 뱃을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가른 다음에 그 허벅지 속에다가 디오니소스를 넣고,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예요. 그 아기를 넣고 꿰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달이 채운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부활적인 의미도 있어요. 부활의 의미를 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탄생하게 되고요.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 바로 이 디오니소스가 됩니다. 그 이후로요, 이 디오니소스는요, 헤라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신이지만 밑에 땅에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 그리스에게 소수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이 굉장히 이 디오니소스를 열광적으로 좋아하고요. 실제로 이건 신화가 아니고요. 역사 가운데 디오니소스교라고 하는 그런 밀교가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4명의 신이 있습니다. 형제 신이 있었고요. 자, 형제 신의 이름을 얘기해보면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명의 신이 있는데 헤라하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신 있죠. 헤파이스토스, 아레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우스의 몸에서 태어난 신 메티스, 아테네. 아니죠. 아테네하고 디오니소스죠. 아테네하고 디오니소스. 자, 그러면 이제 몇 명을 얘기해요? 8명을 얘기한 거네요. 그 다음에 레토라고 하는 여신에서 2명의 쌍둥이 남매신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쌍둥이 남매신이 누구냐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예요. 그래서 아폴론은 너무너무 유명한 신이죠. 태양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또 예술의 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술의 신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 12신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이에요. 제우스의 버금가는 오히려 제우스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아폴론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폴론은 아까 그리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 그 당대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델포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델포이에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신이고 예언의 신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신이고요. 그의 쌍둥이 동생 아르테미스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신입니다. 사냥의 신인데 여신이에요. 근데 아르테미스는 항상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짧은 사냥의 신이기 때문에 늘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여성성보다는 여자이면서 상당히 남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아나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다이아나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를요 로마로 말하면 디아나예요.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입니다. 그래서 여자지만 남자들과 함께 사냥하듯이 남자들과 함께 경쟁해서 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여자지만 남자다운 그런 여자, 남성성을 더 강하게 띄우는 여자들을 우리가 다이아나 콤플렉스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폴론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이런 말이 붙여졌냐면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아폴론은 뭐 못하는 게 없죠. 거의 뭐 태양신이기도 하고 또 태양 마차를 끌기도 하고 의술의 신이기도 하고 예술의 신도 되고요. 의술의 신도 되고요. 못하는 게 없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그 모임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모임에는 아폴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아폴론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신드롬이 나올 정도로, 이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론은 탁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파이톤 콤플렉스도 제가 강의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파이톤 콤플렉스는 그 강의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전령신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이 전령신의 요 헤르메스의 모자가 네이버에 이렇게 메일을 장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지식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령신이니까 제우스의 뜻을 이제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제우스의 뜻을 여러 신들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상업의 신이기도 하고요. 거짓말의 신이기도 합니다. 전령신 헤르메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던 이제 아프로디테까지 해버리면 이제 12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읽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신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4명의 신이 있었죠. 그 제우스의 형제들. 자,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이 있었어요. 자, 헤파이스토스, 아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의 몸에서 태어난 2명의 신이요. 아테네하고
디오니소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하고 레토신하고 태어난 쌍둥이 신 있죠. 그 다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죠. 그 다음에 전령의 신 헤르메스. 헤르메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프로디테. 그러면 딱 12명 맞죠? 오실 때는 이제 이렇게 오시면 돼요. 4, 2, 2, 2, 하나, 하나. 이렇게 오시면 구분을 잘 하시면서 오시면 12명도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리아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12명의 올림푸스 주신은 아시고 계셔야, 그리고 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올림푸스 12신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